네, 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부터 15회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한 980페이지 되는데, 15회는 사실 이제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 두 문제 다 하나씩 이렇게 볼 예정이고, 또 간혹가다 또 중요한 게 있으면 뭐 연달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나온 판례가 6월까지는 제가 이제 그 판례가 예전에 했었는데, 7월부터는 없어가지고 일단 7월 거부터 먼저 판례가 그렇게 빨리빨리 탁탁탁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거는 7월 30일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순서는 뭐 제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놨지만, 끝까지 간다는 가는다는데 시간을 좀 땡겨야 될 지금 상황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혹시 한 7시 반 정도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빠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7시인데, 원래는, 새벽 강의는 원래 7시죠. 사실 7시 50분 창피한 건데, 7시 50분도 요새는, 이거 없으세요? 이거 저기 판례 오늘 거 더 달라고 해야겠네. 조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시하신 분들은 이걸로 충분하지만, 이제 사시까지 하시는 분들은 객관식 판례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새 별로 공부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객관식 판례 하긴 할 텐데 봐서 좀 하고, 일단은 하여간 어디서 딱 나온다고 정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홀수작수로 해서 생각보다 조금 한 번 더 3주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1시간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시는데 한 30분? 근데 이제 두 문제 중에 하나를 보니까 만약에 나는 3주에서 헌법을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나머지까지 복습을 하시면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근데 그냥 같이 하시는 것만 하신다 생각하시면 그걸 길게 보세요. 길게. 그죠?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한 뭐 짧으면 3달, 길면 4달이니까 길게 보시면 1시간하고 30분 정도 하는 게 헌법 이거 하면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에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6월달부터 했을 때 복습을 안 하고 오면 다음 주면 다 잊어버리죠. 그죠? 헌재 빨리 나온 것도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습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막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고요. 자, 일단 오늘 판례 얼른 보죠. 우리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오늘 판례는 공선법 8조 사망입니다. 사망. 8조의 3 사망 위헌 제청. 그래서 판시사항이 이게 아직 안 올라왔죠. 이거 이따 한번 하고, 이게 좀 이따 할게요. 왜냐면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지금 판례가 7월 판례가 위헌 판례가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판례가 한 8, 9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6월 달 것까지는 지금 3년 뭐 이거 있죠? 그거 있긴 한데, 그것도 시간 돼서 만약에 되면. 그게 또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를 아침 걸 드리면 일찍 와요. 근데 안 드리면 안 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걸 꼭 드려야, 미끼 상품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온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시중에는 없는 거니까 뭐 사실 그런 분도 있긴 한데, 조금 있다. 이건 조금 이따 하죠.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거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뭐 말씀 막 드리고 싶어도 아침 강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면 잠도 안 깬 상태에서 막 하는 거야, 그냥. 그죠? 왁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늦게 일어나는데 7시 20분이다. 오세요, 그냥. 10분만 들어도 오세요. 그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랑 그냥 뒹굴뒹굴, 이렇게 생각, 그 자책감이 상당히 크니까 여러분들이 늦어도 꼭 오셔서 그냥 얼굴만 보고 가도 그냥 오세요. 그죠? 그건 좀 무리인가? 자, 3페이지부터 가죠. 두 문제 다 하나씩 할 거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너무 평범한 거니까 2번부터 바로 가죠. 자,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상호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민주주의보다는 입헌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원리나 제도는, 뭐 언뜻 보면 쉬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거죠. 그죠? 입헌주의는 법치입니다. 법치. 그래서 칼 슈미트가 얘기하는 헌법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역과 비정치적인 영역. 비정치적인 영역이 바로
법치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헌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법치주의 쪽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법치주의가 뭐밖에 없어요? 바로 1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입헌주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면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잘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번 보시면 자, 근대 입헌주의, 그 헌법이 두 개가 있죠. 근대 입헌주의하고 이제 현대 복지주의 그런 말을 쓰는데 입헌주의와 복지주의 헌법을 나눌 때 입헌주의 헌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법률에 대한 헌법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적 정당제도와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예, 틀렸죠. 그죠?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그 아시다시피 시민혁명, 3대 시민혁명에서 나온 것으로 근대 입헌하고 이거는 제가 처음이니까 막 필기를 나름대로 하는데 원래 저 필기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 강의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복지국가헌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뭐냐? 국민주권. 그 다음에 법치주의.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현대 입헌주의로 넘어오면서 내용을 중시하게 되면서 앞에 뭐가 붙기 시작하냐면 실질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국민주권, 실질적 법치주의. 사실 여기서 실질이라는 말은 뭘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냐면 내용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여긴 둘 다 껍데기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적 국민주권과 형식적 법치주의.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히틀러나 이런 애들이 악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인 단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산권, 민법 다 보셨잖아요. 그죠?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권의 공용부담. 그죠? 그래서 공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대국가로 들어오면서 사회권 같은 것이 추가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오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쪽에서 정당제도라든가. 근데 입헌주의에서는 정당주의를 부정했다고. 왜? 개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단적 의사를 부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당이 의미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정당이. 하지만 현대에 넘어오면서 정당이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말 그대로 위헌법률 심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결국 내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민주적 정당 위헌법률 이렇게 나오면 X가 됩니다. 왜? 현대복지국가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넘겨보시면 5번. 자,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개방된 사항의 결정을 위한 핵심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둬야 된다.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헌법의 특질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헌법은 열려있다. 뭐 닫혀있는 게 있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사실은 헌법이 가장 열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벌써 9차 개헌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건데 개방된 사항의 결정을 위해서는 핵심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규정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는 최소한 규정해둬라. 그죠?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분리해서 나오는 그 이제 까만색 부분이 나오는 거 예전에 강의할 때는 했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다음 순환 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학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이제 거의 요새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자, 1번 가보죠.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헌재는 관습헌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서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관습헌법 판례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나왔을 때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죠. 그랬더니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위헌 판시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관습헌법에 대한 내용인데 관습헌법은 말 그대로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그죠? 우리 민법에서 관습법 배우셨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관습헌법을 헌법의 종류로 넣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해설 보시면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동일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하니까 짝에서 설명하죠. 자, 우리 민법에서 관습법과 성문법의 차이점 배우셨죠? 그래서 거기에 뭐 판례 낙설대에 의하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밖에 없어서
성문법과 동일하다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죠? 열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헌법에서는 이거를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이 동일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문제가 하나 나왔죠.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은 이렇게 동일하다. 그죠? 이게 뭐 동일하다는 거니까 뭐. 동일하면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관습헌법이, 아니, 그때는 이제 관습법이 성문법을 동일하다는 표현은 개폐할 수 있다. 이것도 되죠. 원래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동일하다면 성문법 있을 때 관습법 만들어서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민법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게 성문법이 존재해버리면 관습법은 어디까지나 이제 틈새 시장을 들어가는 메꿔준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대등한 효력을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개폐하는 효력도 같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헌법에서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민법하고 같지 않냐 이거죠. 예전에 여기서 특이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 저도 끝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가면요. 헌법에서 이런 말이 있죠. 뒷페이지 보시면 4번 보세요. 4번. 4번에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해설이 길죠. 예, 이거 다 보긴 좀 그렇고 복습하실 때 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헌법 여러분 이제 외우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줄 거기 6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런 말 자주 이제 보셨죠?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은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 차등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말 긴데 줄이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줄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 인정.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헌법 규정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하는데 어떤 건 재정 권력이고 어떤 건 개정 권력이니까. 하지만 오른쪽 위처럼 그렇다고 해서 헌법 규정끼리의 개폐적 효력을 인정 못한다. 그게 이것입니다. 이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헌법 29조 2항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원래 위헌으로 판시하니까 대법관 다 잘라버리고 헌법에 넣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이래도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못 바꾸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헌법으로 들어와 버리면 법률에서는 법률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데 헌법에서는 치고받고 싸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폐하는 효력은 인정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습헌법의 특수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은 동등하지만 개폐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기출문이니까 사실은 다 실제 시험에 나온 거죠. 죄송합니다. 자, 당연한 내용을.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같이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또 관습법은 합의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해설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관습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 법적 효력 상실. 그죠? 관습법에 요건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거죠. 국민적 합의성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관습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다. 그러니까 성립할 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사라져버리면 이건 끝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립 요건 and 효력 유지. 둘 다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첫 번째 줄, 세 번 가운데,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이 판례는 뭐 거의 문제 그냥 보고라고 보시면 돼요. 법규법 두 번째 줄에 해설에 관습헌법은 그러면 헌법 개정할 수 있느냐? 아니 관습헌법도 개정이 가능해요? 법조문이 없는데 헌법에? 그죠? 상식적으로 개정이란 거는 성문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성문성을 전제로 하는데 관습헌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개정할 거야? 그죠? 답답했는데 이 헌재 판례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법규법은 최소한 헌법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다. 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관습헌법이 이제 여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관습헌법인데 그거를 개정하려면 130조로 개정하라는 거예요. 130조가 뭐죠? 국민투표잖아요. 국민투표. 그죠?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한 국민투표. 그래서 관서법을 여기서 이제 관서법 얘기하면서 이게 위헌 나왔던 게 바로 위헌이란 거 국민의 기본권 침해죠. 어떤 기본권이냐? 바로 국민투표권 침해예요. 왜 국민투표 안 하고 여야 간의 합의로 끝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본권 이겁니다. 국민투표권. 그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성문헌법은 130조 일간 헌법 개정으로만 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밑에 다섯 번째 줄 관서법법 규정은 헌법전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 그죠? 성문헌법 어떻게 밑에 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과는 달리 관서법법은 첨가함에 왜냐하면 없었던 조항이니까 그래서 첨가함에 의해서 뭐 지금 새로운 이제 법을 만들어서 뭐 수도는 뭐 연기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할 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 문제가 돼서 다 독립적으로 나왔습니다. 됐죠? 요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국무총리 제도가 채택된 이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도 형성된 적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했겠죠? 그랬더니 뭔가 했더니 국회와 대통령. 그죠? 국회와 대통령은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해설 보시면 6페이지에 거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추가되는 판례가 원래 국회와 대통령은 서울에 여전히 있습니다. 뭐 이게 옮겨져도 국회와 대통령은 서울에 소재하고 세 번째 줄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밑에 줄. 청구인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나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서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서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인정할 수 없다가 맞게 되는 건 국무총리만 맞습니다. 그 전 판례에서 이게 지금 2005년 그 판례고 2004년 판례 때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지리적 소재지 연관성은 분명히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조심하세요. 그죠? 대통령은 서울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래서 틀렸다고 할 때는 국무총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때문에. 그래서 국무총리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관서법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세 문제지만 굉장히 문제가 실제로는 한 5문제 이상, 5지문, 뭐 지문상으로 따지면 뭐 한 10개도 넘게 나왔죠.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해석으로 들어가죠. 헌법 해석. 그 다음 5번 보시면 해석. 4번 아까 이제 중요한 거 다 나왔으니까. 법실증주의나 이제 결단론이라든가 통합론적 이거 학설 안 나올 줄 알았더니 2014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법실증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다 해서 법실증주의 주장, 법실증주의는 법이면 다 된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꼭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국왕의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법실증주의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좋게 나왔던 거죠. 법실증주의 주장해야 할 때 헌법 해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법률 해석.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헌법이나 법률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똑같이 보니까 해석 방법에 따름으로써 법치국가적 명확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개방적인 헌법 규범의 적용 후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충돌하는 개방적인 헌법 규범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헌법의 통일성, 실질적 조화 원칙 등 특이한 헌법 해석 원칙이 중요한 관점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통일성, 아까 하나 나왔죠? 개방성, 그거. 그 다음에 조화의 원칙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뭐 법률이 다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쉬운 문장이죠. 넘어가시고. 자, 합헌적 법률 해석. 자, 요 말은 꼭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9번 보시면. 자, 이게 아직 이제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게 왜 틀렸는지 보셔야 돼요. 왜 맞았는지. 합헌적 법률 해석,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 입법 취지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구물력 분리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 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자,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 뒤에 말에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와 권력 분리 원칙 관점, 가만있어 봐. 입법자 입법권 존중. 오, 좋아. 하고 넘어가면 틀리다고요.
왜? 앞부분이 틀렸거든요. 뭐가 틀리지? 진짜 째째한 문제인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 적용입니다. 법률을 해석 적용.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이제 대표적인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